회장님, 조용히 하세요. 한밤중이었어요. 대한건설 본사 건물에 불이 하나둘 꺼져가고 45층 회장실에서 서류를 급히 챙기던 강민호 회장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여러 명이었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회장실 문을 거칠게 두드리며 소리쳤죠. 야, 그 회장 새끼 어디 갔어? 문 열어! 지금 당장! 민호는 창문 쪽 비상계단으로 몸을 숨겼고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숨소리가 거칠게 새어나왔어요. 40층, 30층, 숨 가쁘게 내려가던 그때 20층 계단참에서 야간 청소 중이던 70세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죠. 형광등 불빛 아래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보였고 뭔가 낯익은 느낌이 스쳤지만 누군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위층에서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 순간 할머니가 낮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조용히 하세요. 강민호 회장은 누구에게 쫓기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청소부 할머니는 왜 그를 망설임 없이 숨겨준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인연의 길에 함께 걸어와 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인사해 주시면 그 자리에도 따뜻한 복이 닿길 바라겠습니다. 박경자의 거친 손이 민호의 팔을 낚아챘어요. 생각보다 힘이 셌고 그녀는 민호를 계단 옆 청소도구 창고 쪽으로 밀어넣으며 좁은 공간 안으로 밀어넣었죠. 걸레 냄새와 세제 냄새가 코를 찔렀고 창고 문이 달칵 소리를 내며 닫히더니 바깥에서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인 채 서 있었어요. 심장이 쿵쿵 울려서 귓전이 먹먹했고 금방이라도 가슴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죠. 창고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유일한 빛이었고 그는 그 빛을 응시하며 숨을 참았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러 명이었죠. 무거운 구두굽이 계단을 찢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민호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벽에 등을 바짝 붙였습니다. 할머니, 여기 수상한 사람 못 봤어요? 거친 남자 목소리가 창고 밖에서 울렸어요. 민호는 입술을 꽉 깨물었죠. 밖에서 경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담담했어요. 떨림 하나 없었죠. 아무도 못 봤는데요. 위층 회장실 쪽에서 소리 들렸어요. 확실해요? 제가 거짓말해서 뭐해요. 전 그냥 청소나 하는 사람인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귀를 기울였어요. 발소리가 다시 들렸죠.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였고 점점 멀어지더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창고 문이 열렸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민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밖을 봤어요. 경자가 서 있었고 낡은 청소복 차림의 주름진 얼굴은 무표정했죠. 그녀는 민호를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고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죠. 경자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고 여전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민호는 뭔가 더 말하려다가 그만뒀어요. 지금은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했으니까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이 빨랐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계단을 돌아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경자는 그 자리에 서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죠. 민호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경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가 사라진 계단 쪽을 한참 바라봤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고 뭔가 말하려는 듯 입술이 움찔거렸죠. 처음 본 사람이었는데
가슴이 왜 이러지? 중얼거림이 텅 빈 계단참에 작게 울렸어요. 경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는 듯이요. 손으로 눈가를 훔쳤는데 손등이 축축했고 그제야 자신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참 뒤 위층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추격자들이었어요. 거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죠. 젠장, 놓쳤어. 1층까지 다 뒤졌는데 없어. CCTV는 2층 카메라 고장이래. 운 좋은 새끼. 남자들이 욕설을 뱉으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완전히 사라졌어요. 경자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저 사람이 무사히 빠져나간 것 같았으니까요. 그녀는 청소 도구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걸레를 물에 적셔서 짜냈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만 고요한 계단참에 울렸죠. 경자는 다시 계단을 닦기 시작했지만 손이 자꾸 멈칫했습니다. 방금 전 남자의 뒷모습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고 어딘가 익숙한 느낌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같은 시각 민호는 건물 밖 골목길을 숨가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어요. 큰 길까지 나와서야 멈춰 섰습니다. 가로등 아래서 헐떡이며 숨을 고르는데 아까 그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왜 날 도와준 걸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단 살았으니 다행이었어요.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대한건설 본사 45층 회장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민호가 책상에 기대어 서 있었고 앞에는 박 실장이 보고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지난번 습격건은 역시 부회장님 쪽에서 움직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증거는? 아직 확실한 건 없습니다만 용역업체 추적 결과. 됐어. 그냥 알고만 있자. 어차피 증거 없으면 소용없어. 민호는 손을 저었어요. 15년째였습니다. 이복 동생 강성훈이 자신을 밀어내려는 시도가. 하지만 이번처럼 노골적으로 목숨을 노린 건 처음이었어요. 경호 강화하고 당분간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알았어. 근데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 야근할 거니까 너희는 퇴근해. 박 실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러났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정리하다가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였어요. 어깨가 묵직했고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왔죠. 환기가 필요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어요.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민호가 천천히 걷는데 저 멀리서 걸레질 소리가 들렸죠. 찰싹 찰싹.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경자였어요. 그녀는 허리를 굽힌 채 바닥을 닦고 있었고 낡은 청소복이 형광등 아래서 빛발했습니다. 민호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지난번 밤이 떠올랐죠. 자신을 숨겨준 할머니였습니다. 어르신. 민호가 다가가며 불렀어요. 경자가 고개를 들었고 민호를 보더니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뻑뻑한지 동작이 느렸어요. 지난번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무사했어요. 민호가 말했죠. 경자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캔커피 하나를 꺼냈습니다. 자판기에서 뽑아둔 것이었어요. 이거라도 드세요. 작은 감사 표시로요. 그가 커피를 건넸죠. 경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손이 스쳤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경자의 눈이 민호의 손등에 멈췄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뚜렷하게 보이는 흉터, 초승달 모양이었죠. 엄지손가락 옆
손등 한가운데에 하얗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경자의 손이 멈칫했어요. 커피캔을 받지 못하고 허공에 손이 떠 있었죠. 어르신? 민호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경자는 황급히 커피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죠. 캔이 흔들려서 쩔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이 복도를 따라 멀어졌고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경자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어요.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죠. 손에 든 커피캔이 바닥에 툭 떨어졌고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초승달 흉터. 경자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40년 전 기억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어요. 경자는 5살 아들의 손을 꽉 잡고 서 있었죠. 낡은 연립주택 앞이었고 빗물이 옷을 적셔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경자는 새벽 청소 일을 하며 겨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어요. 쪽방 월세도 밀렸고 아이에게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이기도 힘들었죠. 지난 겨울 민호가 얼음판에 넘어져 손등을 다쳤을 때도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꿰맬 돈이 없었으니까요. 며칠 전 아이가 열이 나서 쓰러졌어요. 약 한 봉지 사줄 돈도 없었습니다. 경자는 그날 밤 아이를 안고 울었어요. 이 아이만큼은 이렇게 살게 할 수 없어. 검은 승용차가 골목 앞에 섰어요. 문이 열리고 양복 입은 남자가 내렸고 뒤따라 중년 여성이 우산을 받쳐들고 나왔죠. 정장이 말끔했습니다. 윤민호 맞습니까? 남자가 물었어요.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을 앞으로 밀었어요. 민호야, 인사드려. 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목소리였어요. 여자가 아이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참 예쁘게 생겼네. 우리 집에 가면 맛있는 것도 많고 좋은 학교도 보낼 거야. 아이가 엄마를 올려다봤어요. 경자는 고개를 돌렸죠. 아이 눈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가 아이의 손등을 보고 멈칫했어요. 이 흉터는 어쩌다 생긴 거예요? 넘어져서요. 작년 겨울에 얼음판에서요. 경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지 못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상처, 평생 흉터로 남을 거예요. 경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요. 괜찮아요. 자라면서 옅어질 거예요. 남자가 경자에게 봉투를 건넸어요. 두툼했죠. 약속대로 500만 원 들어 있습니다. 아이는 저희가 잘 키우겠습니다. 대신 앞으로 찾지 마세요. 경자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경자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봉투를 받는 순간 다시는 아들을 볼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경자의 머릿속에 지난 며칠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열이 나도 병원에 못 데려가고 배가 고파도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이고 추운 겨울에도 난방 한 번 제대로 못 틀어준 날들. 차라리 이 아이만큼은 따뜻한 곳에서. 민호야. 경자가 아이를 불렀어요. 아이가 돌아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엄마 같이 안 가요? 엄마는 안 가. 경자의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작고 따뜻한 몸이었습니다. 놓아주기 싫었지만 놓아줘야 했어요. 가서 잘 살아. 행복하게 살아야 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따뜻하게 자고 좋은 학교 다니면서 꿈 이루면서 살아야 해. 경자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동안 해주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저 사람들이 해줄 거예요.
엄마인 자신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게 해줄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어요. 엄마가 꼭 널 찾으러 갈게. 너한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돼서 당당하게 다시 만날 거야. 차가 출발했습니다. 경자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봤어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미안해, 민호야. 우리 둘 다 살기 위해서야. 너만큼은 사람답게 살게 해주고 싶었어.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경자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들썩였고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초승달 흉터. 그게 맞았어요. 40년이 지났지만 잊을 수 없는 표시였죠. 경자는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어요. 벽을 짚고 간신히 몸을 가눴고 청소 도구를 챙겨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쪽방으로 돌아가는 길은 멀었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죠. 경자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앉아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쪽방에 도착했어요. 2평 남짓한 작은 방이었죠. 싱크대 하나, 화장실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경자는 옷장 위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먼지가 수북했죠. 상자를 열었습니다. 40년 된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노란 출생증명서가 제일 위에 있었죠. 경자는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윤민호, 1980년 3월 15일생. 작은 글씨였어요. 그 아래 사진이 있었습니다. 5살 아이가 웃고 있는 흑백 사진, 손등에 초승달 흉터까지 선명했어요. 경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고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민호야, 우리 민호. 중얼거림이 좁은 방에 울렸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어요. 경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고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일어나 작은 책상 앞에 앉았어요. 서랍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40년간 써온 일기장이었어요. 경자는 첫 페이지를 펼쳤죠. 1985년 3월 20일. 오늘도 민호를 못 찾았다. 입양기관에 갔는데 개인정보라며 알려주지 않는다. 다리가 아프다. 2번째 페이지도 3번째 페이지도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민호를 못 찾았다는 문장이 반복됐고 페이지마다 잉크 자국 위로 얼룩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었어요. 경자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25년이었어요. 입양기관을 찾아다니고 복지관을 찾아다니고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붙잡고 물어봤죠. 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25년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경자는 오래된 복지관 앞에 앉아 있었죠. 문이 닫혀 있었고 다시 헛걸음이었습니다. 어르신, 뭐 찾으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60대쯤 되는 남자였습니다. 경자는 고개를 돌렸어요. 아들을 찾고 있어요. 윤민호라고 40년 전에 입양 보냈는데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드시겠네요. 근데 여긴 기록도 별로 없어요. 옛날 기록은 다 폐기되었거든요. 경자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남자가 잠시 망설이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아, 재벌집으로 입양 간 아이가 한 명 있는데 대한건설이랑 관련 있는 집안으로 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어요. 확실하진 않지만요. 경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한건설이요? 네. 근데 확실하진 않아요.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경자는 그 길로 대한건설을 찾아갔어요. 본사 건물 앞에 서서 올려다봤죠.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유리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경비실 앞 게시판에
청소부 모집 공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경자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공고를 떼어냈고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청소부 구한다는 거 봤는데요. 일주일 뒤 경자는 대한건설 청소부가 됐어요. 15년 전 일이었습니다. 15년이었어요. 경자는 매일 건물을 청소하며 직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윤민호라는 분 아세요? 그런 사람 없는데요. 윤민호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매번 같은 대답이 돌아왔어요. 경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복도에서, 화장실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봤어요. 밤마다 쪽방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민호를 못 찾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분명 이 회사 어딘가에 있을 거다.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경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어요. 출근 시간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다른 곳에 먼저 가야 했습니다. 병원이었어요. 경자는 가방에서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민호 회장실 쓰레기통에서 주운 커피캔이 들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휴지로 감싸져 있었죠. DNA 검사하려고요. 접수창구 직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검체자 성함은요? 박경자요. 피검체자는요? 경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강민호요.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경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원을 나왔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 천천히 뜯었습니다. 하얀 종이가 나왔어요. 경자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종이를 펼쳤습니다. 검체자 박경자, 피검체자 강민호. 그 아래 문장이 보였어요. 모자관계 99.99% 일치. 경자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다시 읽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었죠. 변함없었습니다. 경자는 종이를 가슴에 꽉 안았어요.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고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흐느낌이 새어나왔어요. 민호야. 정말 우리 민호구나.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경자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경자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종이를 안고 울 뿐이었죠. 40년이었습니다. 40년을 찾아 헤맸고 드디어 찾았어요. 바로 코앞에 있었습니다. 경자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눈물을 닦고 다시 울고 다시 닦았습니다. 종이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어요. 일어서려다 경자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굳은 살 박힌 거친 손, 낡은 청소복. 회장인 아들에게 지금 가서 내가 내 엄마야라고 말하면 받아줄까요? 40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돈 받고 아들을 보낸 엄마를. 경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두려웠습니다. 잘 컸구나, 우리 민호. 건강하게 바르게 잘 컸으면 됐어. 곁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경자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40년 동안 짊어진 무게가 한꺼번에 내려오는 것 같았어요.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어요. 경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경자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회사로 가는 버스 정류장을 향해서요. 대한건설 본사 42층 부회장실이었습니다. 넓은 사무실에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강성훈이 책상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42세, 민호보다 3살 어렸지만 눈빛은 더 날카로웠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와인잔을 기울였죠. 붉은 액체가 입술을 적셨습니다.
문이 열리고 비서가 들어왔어요.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성우는 고개를 돌렸고 비서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형 명의로 된 계좌는? 성운이 물었어요.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5년치 횡령 기록 다 만들었습니다. 성운이 서류를 펼쳤어요. 페이지마다 민호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거액의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성운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형만 없으면 이 회사는 내 거야. 15년 준비했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와인잔을 한 번에 비우고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탁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죠. 며칠 전이었습니다. 성우는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검은 양복 입은 남자들을 만났어요. 용역업체 직원들이었죠. 5명이 차 주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성운이 봉투를 건넸어요. 두툼했습니다. 용역 대장이 봉투를 열어 안을 확인했죠. 뭉칫돈이 보였습니다. 강민호 회장을 처리해야 해. 조용하게. 성운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용역 대장이 봉투를 주머니에 넣으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깔끔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성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의 눈에 비친 불빛들은 마치 자신이 곧 차지할 왕국처럼 보였습니다. 며칠 뒤 성운의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비서가 급히 들어왔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부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성운이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비서가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용역들이 실패했습니다. 회장님이 도망쳤대요. 성운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펜꽂이가 넘어졌어요. 펜들이 바닥에 흩어졌죠. 다시 해. 이번엔 확실하게. 성운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지만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경자는 42층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성운 부회장실 앞이었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 불이 꺼져 있었죠. 경자는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청소 도구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휴지통을 비우려고 책상 옆으로 갔어요. 그때 바닥에 구겨진 서류가 보였죠. 경자는 허리를 굽혀 주었습니다. 종이를 펼쳤어요. 형광등 불빛에 비쳐 읽었습니다. 강민호 명의 비자금 계좌 15년간 횡령 금액 총 300억 같은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경자는 오랜 세월 청소를 하며 서류를 많이 봤어요. 날짜가 맞지 않았고 도장도 삐뚤었죠. 위조였습니다. 경자의 손이 떨렸어요. 재빨리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류 사진을 찍었어요. 카메라 셔터음이 작게 울렸죠. 1장, 2장, 3장.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더 많은 서류가 나왔어요. 전부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민호를 지켜야 해. 경자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서류를 다시 구겨서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요. 청소를 마치고 조용히 사무실을 나왔죠. 며칠 뒤였습니다. 경자는 계단참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걸레질을 하는데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운이었어요. 전화를 하며 내려오고 있었죠. 오늘 밤 지하주차장. 이번엔 확실하게 처리해. 성운의 목소리가 계단참에 울렸어요. 경자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위험했어요. 민호가 위험했습니다. 성운이 경자 옆을 지나쳤어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죠. 경자는 걸레를 꽉 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어요. 경자는 걸레를 내려놓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숫자가 내려갔습니다. 45층, 40층, 30층.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지하 주차장은 어두웠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어요. 경자는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등을 기둥에 바짝 붙이고 숨을 죽였어요.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민호였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자신의 차를 향해 걸어갔죠. 구두 소리가 주차장에 울렸습니다. 그때였어요. 검은 양복 입은 남자 셋이 기둥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경자의 숨이 멎었어요. 남자들이 민호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죠. 발소리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경자는 생각할 틈도 없이 뛰어나갔어요. 이 사람 건드리지 마. 경자의 외침이 주차장에 울렸습니다. 메아리가 벽에 부딪혀 돌아왔어요. 민호가 놀라 돌아봤죠. 남자 하나가 경자에게 다가왔습니다. 덩치가 컸어요. 그가 거친 손으로 경자를 밀쳤습니다. 경자는 비틀거렸고 균형을 잃었어요. 바닥이 가까워졌습니다. 쿵! 경자의 머리가 콘크리트 기둥에 부딪혔어요. 둔탁한 소리가 주차장에 울렸습니다. 경자는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바닥이 차가웠죠. 할머니,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경자에게 달려가려는데 남자들이 가로막았어요. 3명이 민호를 에워쌌죠. 그때였습니다.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였습니다. 빨간 불빛이 주차장을 비췄어요. 박 실장이 경찰을 데리고 온 거였습니다. 저기다, 빨리. 박 실장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남자들이 당황한 채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반대편 출구로 뛰기 시작했고 발소리가 계단을 울리며 점점 멀어졌습니다. 경찰들이 그 뒤를 급히 쫓아갔어요. 민호는 경자에게 달려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어요. 경자의 머리에서 붉은 피가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고 그 따뜻하고 끈적한 액체가 민호의 손을 적셨습니다. 어째서 매번 왜 저를 구하십니까?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자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흐릿했어요. 형광등 불빛이 번지며 민호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죠. 경자의 차가운 손이 떨리며 천천히 올라와 민호의 따뜻한 손을 약하게 감쌌습니다. 알아요. 당신, 우리 민호. 목소리가 가늘었어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죠. 엄마가 미안해. 경자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손에서 힘이 스르르 빠져나가며 민호가 잡고 있던 그 손이 축 늘어져 바닥을 향했어요. 어르신,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박 실장이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려서 번호를 잘못 눌렀고 다시 눌렀습니다. 민호는 경자를 품에 안은 채 꼼짝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가방이 옆에 떨어져 있었고 충격으로 입구가 벌어진 가방에서 물건들이 바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낡은 지갑, 하얀 손수건, 그리고 접힌 종이 한 장. 민호의 시선이 그 종이에 멈췄어요. 떨리는 손을 뻗어 집어들었고 피가 묻은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습니다. DNA 검사 결과서.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민호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검체자 박경자, 피검체자 강민호. 그 아래 문장을 읽는 순간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모자관계 99.99% 일치. 민호의 손이 떨렸어요. 종이가 흔들렸습니다. 다시 읽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숫자가 변하지 않았죠. 모자관계 99.99%. 이게 대체 무슨...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빨간 불빛이 주차장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급히 뛰어들어왔고 발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을 울렸어요. 들것이 펼쳐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경자를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기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어요. 혈압을 재고 맥박을 확인하는 손놀림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민호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에 든 DNA 결과지를 내려다봤습니다. 피가 묻어 글씨 일부가 번졌지만 숫자만큼은 선명했어요. 99.99%. 회장님, 같이 가셔야죠. 박 실장이 민호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앰뷸런스에 올라탔습니다. 경자가 들것에 누워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창백한 얼굴이 보였고 구급대원이 링거를 꽂는 동안 투명한 액체가 튜브를 타고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민호는 경자 옆 보조석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그 손을 민호는 두 손으로 감싸쥐었죠.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카락, 거친 손. 청소부 할머니였어요. 하지만 우리 민호라고 하셨죠?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자는 대답이 없었어요. 의식이 없었죠. 가슴만 미세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DNA 결과지를 다시 봤어요. 모자 관계 99.99%. 숫자가 선명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가 흔들렸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경자는 응급실로 급히 실려 들어갔고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사방에서 달려왔습니다. 수술실 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수술 중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민호는 복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손에 든 DNA 결과지를 내려다봤습니다. 피가 묻어 구겨진 종이 하지만 그 안에 적힌 진실만큼은 분명했어요. 박 실장이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어요. 복도는 고요했고 차가운 형광등 불빛만 하얗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민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저 손에 든 종이를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수술실 빨간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민호는 복도 의자에 앉아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기다렸습니다. 손에서 DNA 결과지를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죠.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은 흘렀지만 민호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술이 끝난 건 새벽 4시였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어요. 민호가 벌떡 일어났죠.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호의 어깨에서 힘이 빠졌어요. 한숨이 새어나왔죠. 경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하얀 침대 시트 위에 누워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링거줄이 가느다랗게 흔들렸죠. 민호는 침대 옆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구겨진 DNA 결과지를 꺼내 경자를 바라봤어요. 민호의 손이 떨렸어요. 엄마, 친엄마였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입양하라는 사실을 15살 때 알았어요. 양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민호야, 너는 우리가 입양한 아이다. 하지만 우리 진짜 아들이야. 그날 밤 민호는 방에서 혼자 많이 울었습니다. 친부모를 찾고 싶었어요.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양부모님께 상처가 될까봐 두려웠고 무엇보다 정말로 자신을 버린 거였다는 걸 확인하는 게 무서웠어요. 만약 찾아갔는데 정말 날 원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럼 난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해주신 아침밥을 먹으면서 민호는 다짐했습니다. 이분들이 내 진짜 부모님이야. 더 이상은 생각하지 말자. 3년 전 양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민호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민호야, 친부모 찾아도 좋다. 아빠는 이해한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저는 이미 부모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민호는 친부모를 찾지 않았어요. 버림받았다는 걸, 원하지 않았던 아이였다는 걸 확인하는 게 여전히 두려웠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자신을 2번이나 구해준 청소부 어르신, 손등 흉터를 보고 눈물 흘리던 그 할머니, DNA 검사까지 한 사람. 민호는 다시 종이를 봤어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떨어진 또 다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낡은 수첩이었어요. 펼쳐보니 빼곡한 글씨가 있었습니다. 1985년 3월 12일, 오늘도 못 찾았다. 민호야 어디 있니? 1990년 7월 5일, 고아원 30곳째 방문. 아직도. 2010년 2월 1일, 대한건설 청소부로 입사. 민호야 여기에서 널 찾을 수 있기를. 40년의 기록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찾아 헤맨 흔적. 버린 게 아니었어요. 찾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고.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DNA 결과지 위로, 낡은 수첩 위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민호는 경자를 바라봤어요. 주름진 얼굴,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 40년 동안 청소를 하며 살아온 손이었죠. 손등마다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스며들었고, 민호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은 채 경자를 지켜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서 DNA 결과지를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어요.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경자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이 떠졌어요. 흐릿한 시야가 점차 선명해졌고 침대 옆에 앉아 있는 민호가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DNA 결과지를 들어보였습니다. 어르신, 이게 뭡니까?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경자는 결과지를 보고 눈에 눈물이 고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는 손을 들어 민호의 뺨을 어루만졌어요. 주름지고 거친 손이 민호의 따뜻한 뺨에 닿았습니다. 민호야, 우리 윤민호. 경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윤민호. 그 이름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했어요. 40년 전에 엄마가 너를 입양 보냈어. 경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민호의 입이 벌어졌어요. 숨이 막히고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럼 정말 어르신이 제 어머니세요? 왜 저를 버리셨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너무 가난해서 너만이라도 사람답게 살게 하고 싶었어. 미안해.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민호는 경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어요.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어머니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는 경자의 손을 조심스럽게 놓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민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는 듯이요. 괜찮다고 천천히 생각하라고 입술을 떨며 작게 말했어요. 시간이 흘러 경자는 병원에 입원했고 민호는 보호자로 등록해서 매일 병원에 들렀어요. 하지만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해서 경자를 돌보게 했고 식사도 약도 모두 챙겨주게 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자가 퇴원하는 날이었어요. 민호가 병원에 왔고 경자는 침대에 앉아
낡은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문 앞에 서서 잠시 지켜봤어요. 경자의 뒷모습이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로 가실 겁니까? 경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이 살던 집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머리를 다쳤는데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제 집에 방이 하나 비어 있으니 거기서 지내시죠. 경자는 거절하려 했지만 민호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민호의 집은 성북동 언덕 위에 있는 2층 저택이었어요. 경자는 차에서 내려 집을 천천히 올려다봤습니다. 커다란 대문, 잘 가꿔진 정원. 좋은 곳이구나. 우리 민호가 이런 좋은 곳에서 자랐구나. 경자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40년 전 그날 빗속에서 아들을 보내며 기도했던 것. 제발 따뜻한 곳에서 배고프지 않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이루어진 거였습니다.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경자는 쪽방에서 평생을 살아온 자신과는 너무 다른 세상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민호가 앞장서서 들어갔고 경자가 천천히 따라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넓고 깨끗했어요. 가구들이 고급스러웠죠. 민호는 2층으로 올라갔고 경자가 뒤따랐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민호가 뒤돌아보며 괜찮으냐고 물었고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층 끝 방이었어요. 민호가 문을 열자 깨끗한 방이 나타났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이 있었고 창밖으로 정원이 보였어요. 여기서 지내십시오.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시고 식사는 같이 하시죠. 민호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경자는 침대에 천천히 앉았어요. 부드러운 매트리스가 몸을 받쳐줬습니다. 40년 만에 제대로 된 침대에 앉아보는 거였어요. 눈가가 뜨거워지더니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식탁에 가정부가 준비한 음식이 차려졌고 민호와 경자가 마주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저 소리만 작게 울렸어요. 경자는 조심스럽게 밥을 먹었고 민호도 말없이 먹었습니다. 민호가 수저를 내려놓고 경자를 봤어요.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기다릴게. 성급하지 않아도 돼. 엄마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 다시 수저를 들었습니다. 밥을 먹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며칠, 몇 주.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았지만 여전히 어색했어요. 아침에 복도에서 마주치면 목례만 하고 지나쳤고 저녁 식사 때도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호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여는데 부엌에서 무언가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고소하고 구수한 냄새였어요. 민호는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경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냄비 앞에 서 있었어요. 뚜껑을 열어 간을 보고 다시 덮었습니다. 민호가 다가가자 경자가 돌아봤어요. 엄마가 너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이고 있어. 민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제가 된장찌개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경자가 작게 웃었어요. 엄마가 어떻게 모르겠니? 5살 때 된장찌개만 먹었잖아.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식탁에 소박한 밥상이 차려졌어요. 된장찌개, 김치, 시금치나물. 민호가 한술 뜨고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고소하고 구수했습니다. 민호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이 맛이에요. 어렸을 때 먹던 그 맛. 경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는 숟가락을 놓고 경자를 봤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엄마. 처음으로 부른 호칭이었습니다. 경자의 손이 떨렸어요. 숟가락을 놓고 민호를 봤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불러줘. 민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경자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을 사이에 두고 울었어요. 40년 만에 찾은 모자였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았어요. 지금부터 시작이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호와 경자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함께 식사를 했고 저녁에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민호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는데 경자가 다가왔어요.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호에게 건넸어요. 봐야 할 것 같다고 했죠. 민호가 화면을 봤습니다.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서류 사진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넘겨봤어요. 자신의 명의로 된 비자금 계좌, 횡령 기록, 전부 위조였습니다. 민호의 눈이 커졌어요. 이걸 어떻게... 경자가 대답했습니다. 청소하다가 발견했다고. 민호가 위험할까봐 찍어뒀다고 했어요. 민호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죠. 박 실장을 불렀습니다. 30분 뒤 박 실장이 민호 집에 도착했어요. 민호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이 서류들의 진위를 확인하라고, 성운 부회장 동선을 전부 파악하라고 지시했어요.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지났어요. 박 실장이 두툼한 파일을 들고 왔습니다. 민호의 서재에서 만났어요. 경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박 실장이 파일을 펼쳤어요. 서류들이 쏟아졌습니다. 부회장이 15년간 회사 돈을 빼돌렸다고, 총액 300억 원 정도 된다고 보고했어요. 민호는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증거가 명확했어요. 은행 계좌 내역, 거래 기록, 전부 성운의 것이었습니다. 박 실장이 녹취 파일을 틀었어요. 성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호 회장을 처리해야 한다고, 조용하게 하라고, 사고로 위장하라고 말하는 목소리였어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민호는 주먹을 쥐었어요. 박 실장이 말했습니다. 살인교사라고, 이걸로 고소할 수 있다고 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이사회를 소집하라고 지시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대한건설 본사 대회의실에 임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긴 테이블 양옆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성운도 와 있었습니다. 여유로운 표정으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뒤따라 경자가 함께 들어왔어요. 성운의 눈썹이 치켜올랐습니다. 형님, 청소부를 왜 데리고 오신 겁니까?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상석에 앉았고 경자도 그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박 실장이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서류 이미지가 크게 나타났어요. 강성운 부회장 횡령 내역 2010년부터 2025년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성운의 얼굴이 굳었어요. 화면이 넘어가며 은행 계좌 번호들이 나타났고 빼곡한 거래 내역이 스크롤되기 시작했습니다. 15년간 총 300억 원을 빼돌린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임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성운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야. 조작이라고. 민호가 손을 들었습니다. 박 실장이 노트북을 두들겼어요. 스피커에서 녹음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민호 회장을 처리해야 해. 조용하게.
흔적 남기지 말고. 성운 본인의 목소리였어요. 성운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민호가 서류 뭉치를 책상 위로 던졌어요. 종이들이 펼쳐지며 흩어졌습니다. 이건 제가 횡령했다는 위조 서류입니다. 저를 범죄자로 만들어서 회장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저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어요. 성우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을 잇지 못한 채 그저 서 있을 뿐이었어요. 회의실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성운에게 다가가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성운 씨 횡령 및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철컥. 수갑이 채워졌어요. 차가운 쇠가 성운의 손목을 감쌌습니다. 성운은 민호를 똑바로 노려봤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형은 우리 아빠 핏줄도 아니잖아. 입양아 주제에 회장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말이나 돼? 내가 이 대한건설의 진짜 아들이야. 성운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고 임원들이 술렁거렸어요. 성운은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15년이야. 15년 동안 참았어. 입양아한테 밀려나서 어떻게 내가. 민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어요. 동생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너는 나를 2번씩이나 죽이려고 했어. 성운이 비웃었습니다. 후회 안 해. 다시 태어나도 똑같이 할 거야. 형 같은 건 필요 없어. 처음부터 이 집안에 너가 있으면 안 됐어. 경찰이 성운을 강제로 끌어냈어요. 발버둥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나야. 내가 진짜 아들이라고. 입양아 따위가. 외치는 소리가 복도로 멀어지더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임원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민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회를 계속하겠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박 실장이 서류를 나눠줬습니다. 임원들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강성운 부회장의 횡령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부회장직위 해임 및 이사회에서 제명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민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1명, 2명, 임원들이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결국 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강성운은 즉시 부회장 직위에서 해임되며 회사는 횡령 금액 전액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박 실장이 의사록을 작성했어요. 타자 치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추가로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회계 부정을 재발 방지하기 위해 외부 감사를 즉시 실시하겠습니다. 이사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호가 선언했어요. 임원들이 하나둘 일어나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이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민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어요. 경자가 민호의 어깨에 손을 조용히 얹었습니다. 끝났어. 이제 괜찮아.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경자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법정이었어요.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민호와 경자도 앞줄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들어오자 모두 일어섰어요.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횡령 서류, 녹취 파일, 증인 진술이 차례로 제시됐어요. 성우는 피고석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무언가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판사가 망치를 들고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성우는 횡령 및 살인 교사 혐의로 징역 12년에 처한다. 탕!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성우는 고개를 떨어뜨린 채 경찰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법정을 나오니 따뜻한 햇살이 쏟아졌어요. 민호와 경자가 나란히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경자가 말했어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차에 올라탔지만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재래시장이었어요. 주말 아침이라 사람들로 붐볐고 좁은 골목마다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민호가 경자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회장님이 이런 곳은 처음이지? 경자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민호도 웃었어요. 엄마랑 같이니까 좋아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구경했습니다. 채소 가게 앞에 섰어요. 경자가 두부와 도라지를 하나하나 골랐습니다. 된장찌개 해줄게. 내가 제일 좋아하잖아.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해주시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과일 가게 앞을 지나가다 경자가 사과를 보고 발걸음을 멈췄어요. 가격표를 확인했습니다. 40년 습관이었어요. 민호가 사과 한 박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엄마, 이제 돈 걱정하지 마세요. 원하는 거 다 사요. 경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이제 꿈만 같아. 민호가 경자를 껴안았어요. 시장 한가운데서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장바구니 2개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자가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고 민호는 옆에서 거들었어요. 채소를 다듬고 국을 끓이며 함께 웃고 떠들었습니다. 부엌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 도마 소리, 두 사람의 작은 대화가 따뜻하게 어우러졌습니다. 저녁 식탁에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밥상이 차려졌어요. 된장찌개, 고사리 나물, 도라지 무침, 김치. 민호가 한술 떠서 입에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역시 엄마 음식이 최고예요. 경자도 웃으며 밥을 먹었어요. 두 사람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호가 어렸을 때 기억을 꺼냈고 경자가 40년 동안 아들을 찾아 헤맨 이야기를 했어요. 눈물도 흘렸고 웃음도 터졌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시간이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경자의 71번째 생신날 아침이었어요. 민호가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미역국을 정성스럽게 끓이고 경자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식탁에 케이크를 올려놓고 촛불을 꽂았어요. 경자가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을 보고 걸음을 멈췄어요. 눈이 커지더니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해요.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경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앞으로 매년 챙겨드릴게요. 71년 동안 챙겨드리지 못한 생일, 지금부터라도 함께 보내요. 경자는 민호를 꽉 껴안았습니다. 민호도 어머니를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식탁에 앉아 민호가 미역국을 떠서 경자 앞에 놓았습니다. 경자가 한술 먹고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민호 효자 됐네. 민호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평생 함께 행복하게 지내요, 엄마. 경자가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과 젊은 손이 겹쳐졌습니다. 40년을 찾아 헤맨 손, 40년을 기다린 손이었어요. 40년 못다한 효도 지금부터 할게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케이크 촛불을 켰어요. 경자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어요. 우리 민호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민호도 소원을 빌었습니다.
엄마 오래오래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나, 둘, 셋. 두 사람이 함께 촛불을 불었어요. 한꺼번에 꺼지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민호와 경자는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민호는 경자를 바라봤어요.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카락. 평생 자신을 찾아 헤맨 어머니였습니다. 경자도 민호를 바라봤어요. 훌륭하게 자란 아들이었습니다. 경자가 민호의 뺨을 거친 손으로 어루만졌어요. 민호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민호. 두 사람은 다시 껴안았습니다. 식탁 위에 미역국에서 김이 피어올랐고 케이크의 초콜릿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어요. 창밖에서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40년을 찾아 헤맸고 40년 만에 만났어요.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함께할 시간이었어요. 햇살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들, 박순자와 강민호, 아니, 박순자와 윤민호. 40년치 못다한 사랑을 지금부터 나눌 겁니다. 민호가 경자의 손을 꽉 잡았어요. 경자도 힘주어 잡았습니다.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박순자는 40년을 기다렸습니다. 25년 동안 발로 뛰며 아들을 찾았고 15년 동안은 청소부로 일하며 말없이 아들 곁을 지켰습니다. 어떤 인연은 끊어진 것처럼 보여도 사실 한 번도 놓이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같은 이름을 부르며 같은 마음으로 기다린 사람, 그리고 그 마음을 결국 다시 붙잡은 아들.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사랑은 기다린 시간만큼 더 깊어지니까요. 진짜 가족은 이런 게 아닐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